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RM 팀장 이형관입니다. 네, 최저가 트럭을 촬영하고 바로 1초 만에 이 팀장이 물을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촬영을 이어서 합니다. 네, 화물차 가이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이 계속 사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구조적 사기 조회수가 가장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예, 아무래도 말이 좀 어려웠던가 아니면 저희가 썸네일을 좀 비슷하게 쓰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저희 때문에 네, 이것도 조회수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건데 클릭이 안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뭐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바꿔보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기인데. 네, 이번에도 사기. 그 사기 시리즈 중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화물차 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 마지막 넘버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급여적인 차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어쨌든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마지막쯤에는 차량의 제작이 끝났다 싶으면은 사업자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와 동시에 노란색 넘버가 붙게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뭔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소분류로는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세보다 약간 좀 비싼 넘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 넘버라는 시세는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금액에 있어 갖고는 돈을 왔다 갔다라고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번호판이나 영업용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번호판을 개수를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또 이 번호판에 대해서 내가 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무작정 또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여기에 사람이 많다 보면은 뭐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훨씬 더 많게 되면은 네. 당연히 시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개인 택시. 네,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가는 돈 모아서 개인 택시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번호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네, 뭐 적게는 진짜 적은 곳은 뭐 3천만 원에서 높게는 2억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개인 택시보다는 양호하겠지만 그래도 이 금액에 있어서는 참 그 밝히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꺼린다. 그렇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 금액에 대해서 하락폭이 약간 적은 반면에 이 화물차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좀 폭이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시세보다 비싼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물차를 처음 구입을 하고 이제 화물차로 돈을 한번 열심히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 업계를 잘 모르시고 조사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판이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한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쪽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까지 포함을 해서 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별 시세가 한 2,000에서 2,200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더 뛰었죠. 근데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4,000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네.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경우가 좀 그런 곳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알아보고 저기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누굴 통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다른 차량 사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사기가 어느 정도 있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가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비싼가를 보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한 3군데 정도의 넘버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지 근데 못한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자리 그리고 차량 넘버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케이스는 이게 각각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도 않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 회사 넘버만 쓸 수 있어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회사 넘버만 써야 돼라고 해서 거기에 금액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정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넘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차량이나 일자리를 같이 넘겨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탁 계약 관련이에요. 이건 저희가 그 영업용 번호판 총정리 때도 많이 다뤘었지만 좀 짤막하게 한번 다뤄주시죠. 이 위수탁 계약이라 함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네.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그 물류 회사 혹은 이제 원청사 이쪽이랑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물류사나 그다음에 이제 원청사 여기랑은 운송 계약을 맺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내가 다른 법인 번호판을 사용을 할 때 맺는 것이 위수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번호판을 사용할 때 위수탁 계약도 맺고 그다음에 이제 원청사랑 할 때도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번호판을 사용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청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물건을 받는 위탁자와 수탁자 이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엮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근데 그 내가 물류를 받는 업체에서 계약을 쓰는 거는 운송 계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위수탁 계약을 쓸 때 내가 이제 번호판을 얼마나 빌릴 건지 몇 년 정도 빌릴 건지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수탁 계약에 위탁자와 수탁자를 다 적어놓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위탁자가 바뀌어버리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이 번호판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넘버 3에서 뭐 번호 시세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법인 번호판 그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번호판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확히 따지면 갑과 을이죠. 그렇죠.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갑이고 사용하는 쪽이 을에 가깝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라고 하진 않아요. 위탁자와 수탁자라고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내가 이제 번호판을 2년 동안 잘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위탁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관련 위수탁 계약서나 혹은 이제 뭐 각종 서류들이 막 많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차주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제가 항상 그 국토교통부에 고시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네.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틀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위수탁 계약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진짜 항목들이 이상한 항목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법인 번호판을 빌려서 지금 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 소속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인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과태료, 범칙금,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다음 그 자동차 정비 검사 이거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그다음에 그 화물운송 종사자 교육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통지를 해주는 것을 내 핸드폰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 회사에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자가 제대로 차주분한테 통지를 안 했다. 차주분은 일하느라 바빠갖고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 그 과태료는 당연히 법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을 싹 다 묶어갖고 차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차주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럼 번호판 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뭐 내용이나 안쪽에 위수탁 계약서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제대로 된 위수탁 계약서를 다들 쓰시긴 하는데 그 안쪽에는 이제 갑이 을에게 반드시 공지를 해줘야 된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뭐 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바른 계약서 영상에서도 다뤘었어요. 네. 어디 가면 또 볼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일어나는 편에 속하는 어쨌든 소형에서의 위수탁 계약서는 사실상 운송계약서 같기도 하면서 차량 매매 계약서 같기도 하면서 위수탁 계약 같기도 하면서 뭐 이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지만 그런 것들도 표준으로 어떻게 무조건 표준으로 그렇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방식이라던가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약 전에 미리 알고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에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방금처럼
위탁자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번호판을 다시 하게 되거나 라고 했을 땐 쓸데없는 임대료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알아보시고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스탁 계약 관련해 갖고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제 임대 번호판은 어쨌든 법인 번호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개별 번호판. 왜냐하면 이제 용달과 개별 요거를 이제 또 거래를 하실 때는 그때는 네. 위스탁 계약을 안 쓰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번호판을 그냥 내가 떼서 바로 그 돈 주고 사오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구매를 할 때는 네. 번호판과 번호판이 달려 있는 차를 같이 구매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차를 빼고 내 차를 집어넣는다라고 이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좀 뭐 신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개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때는 그래서 네. 뭐 한두 사람 말고 뭐 세네 사람, 한 다섯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 보시고 네.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은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은가. 혹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싼 시세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높은 확률로 사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개업자 안 끼고 바로 주인한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똑같다 거.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전혀 다른 게 없는 예,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예. 어쨌든 사기는 부동산에서도 그 계약할 때 이제 그 집이 설정이 담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네.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화물차 이거 돈 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참 좋다라고 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넘버를 지급을 받는 상황에서 왜 돈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기당했다고 계약서 들고 오신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소형이에요. 1톤이나 2.5톤, 3.5톤. 그러게, 중대형이 잘 3.5톤도 없네. 없어. 3.5톤도 없고 2.5톤이나 1톤 냉탑이에요, 전부 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위스탁 계약서를 딱 보면은 운송 계약서, 매매 계약서, 위스탁 계약서가 그 한 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플러스 영업용 번호판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소형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이 화물업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큰 차는 못 하겠고 주차도 힘들고 하니까 소형차로 시작을 해서 내가 차근차근 키워가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여기 물류업체에서 뭐 파는 차면은 그래 믿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게 되죠. 이 상담 과정에서 이제 그 가져오시는 분들의 내역을 보면은 차량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보험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취등록세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차량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뭉쳐갖고 보통 차량의 시세가 뭐 1톤 냉탑 중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에서 1,800 정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신차 가격 신차 뽑는다 해도 3,000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영업용 번호판과 차까지 다 묶어갖고 중고에 있는 차량에다가 플러스 2,000을 해갖고 막 3,200, 3,300 이렇게 거래된 계약서들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영업용 번호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또 저희가 확인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를 구매하고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흰색 번호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럼 그거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뭐 번호판을 번호판 잘 달고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번호판이 뭔지 물어보니까 배넘버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넘버는 정확히 따지자면은 국가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넘버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무지막지하게 발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택배 이게 집집마다 배송을 하는 거. 요거는 18톤 차가 한 대에 들어오면은 그걸 배분하기 위해서 1톤 차 18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1톤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1톤에 한해서 택배에 한해서 요거는 이제 무조건 배넘버는 발행을 해주겠다. 이거는 대신에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발행을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무제한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은 시세가 안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1,000이나 한 2,000 정도 맞아요. 받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우리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나? 그 아바사자라고 인터넷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바사자. 네. 그게 아니라 나머지 그 배짜 번호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위스타 계약서에 보면 넘버가 안 쓰여져 있는 케이스들이죠. 대부분 이제 배 넘버를 받아야 될 때가 신청해서 나오는 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쓰고 있는 사람도 무슨 번호판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사실. 사기당한 사람들 계약서를 보면은 진짜 번호판 하나도 안 써 있어. 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배 넘버일 거고 이 일이 끝난다 해서 그 사람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나라에 반납을 나라에 하는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때문에 개념 자체가 같은 노란색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 돈을 받겠다라는 것은 뭐 차에서 뭐 좀 더 붙일 수 없다던가 뭐 신용이 안 되셔가지고 그럴 때 뭐 현금을 좀 가져와라 뭐 이런 프리미엄의 개념이라고 사실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끝인가요? 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 넘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좀 다뤄봤는데 저희가 근데 넘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하고 싶었었던 거고 이전에 이제 넘버 관련된 영상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최근에 한 2-3달 전쯤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으로 해서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이제 끝나서 다음 주제가 회사 방문 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에 가면 나 뭐 해야 되지? 보통 우리가 가면 대충 이래 돈 나와 계약서 써. 그래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90%잖아요. 예, 저희가 나중에 라이브로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둘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지만 요즘 따라 특히나 너무 선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요즘에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아니면은 별 뭐 이게 딱히 조사라던가 뭔가 좀 정성이 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물론 그러니까 약간 좀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에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각 회사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지라면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